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벤스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 알큐포 글로벌 호크인데요. 유초사 떠났고 이제 글로벌 호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왜냐면 5월이죠? 네 달에 두 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 오늘의 주제. 이거는 뭐야? 질문이 잘못됐지. 이거 당연히 못 해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인기인데. 무인기인데. 위에 올라가 보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을 네, 올라타시면 안 됩니다. 꺼집니다. 부러지거나 타신다는 게 올라타실 수 있어요. 아직 안 들어와서 못 타봤어요. 이거는 뭐 소위 무슨 검색어 순위에 항상 오르는데 진짜 엄청난 관심이에요. 무기인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뭐 전투기 중에 유인 전투기 중에는 F-22가 넘사벽이라면 무인기 중에는 글로벌 호크가 넘사벽이라고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무인기라고 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인기 중에도 정말 급이 다르다. 네. S급. 예, 그러니까 전략 무인 정찰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인 정찰기 중에 전략 무기인 거고. 아, 전술 전략 나눴을 때 그 전략이요? 실제로 전략이고 최상위권에 있는 무기고 그리고 이 크기라든지 성능 자체도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이 어느 나라에도 팔 계획이 없었던 이러한 장비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아시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자주국방을 추진했잖아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 적극 추진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자권 가져오려면 뭐가 제일 약합니까? 눈이잖아요. 감시 정찰 이거를 미국에 많이 의존하니까 그럼 우리 독자적인 감시 정찰 능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다가 그거를 그 옛날에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야, 글로벌 호크 우리 좀 사야 되겠는데 팔아라. 근데 미국에서는 처음에 어느 나라에도 판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일본, 이스라엘 원래 무인기 강국이나 그렇다 치고 일본 같은 데도 판 적이 없는 비싸서요, 그렇게? 그거보다는 어떤 무기 미사일 관련해서 MTCL이라는 수출 통제 체계가 있는데 이게 워낙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무기다 보니까 그 MTCR의 적용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도 판 적이 없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면에서 원래는 미국이 팔 생각이 없던 무기인데 여하간간에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발표가 된 게 이제 2014년에 국방장관 주재의 이제 방위사업 추진이라는 걸 하면서 그때 해외에서 미국에서로부터 고고도 무인 정찰기를 도입하겠다. 뭐 결정을 하면서 윤곽이 잡혔는데 이게 한 세트가 4대예요. 그러니까 4대를 도입을 하는데 예산이 8,800원 정도가. 와, 1조네, 그냥 1조. 1조입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올라서 9천억 이상이 됐는데 결국 이제 거의 1조 사유라고 보시면 되고. 한두 당 2천억이 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시작된 지 거의 11년 만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여곡절 겪은 끝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여기에는 물론 이제 이 비행기 자체뿐 아니고 여기 이제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후속 정비에 대한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된 그런 이제 프로젝트 가격이 9천억 이상이 된다는 것이죠. 네. 현대전에서는 뭐 초음속에 전투기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 곳을 또 자세하게 보거나 작은 것을 크게 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권투도 주먹, 격투기 뭐 이런 다리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동체 시력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눈 깜빡이지 않고 그거 맞으면서도 그렇죠.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깨가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서 주먹 날라는 거를 캐치를 하거든요. 이건 격투가라서 제가 격투를 이론으로 합니다. 네. 그렇죠. 로봇이 아닌데 갑자기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 그 예비 동작이 있겠죠. 예비 동작이 있죠. 예. 그걸 짧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그런 걸 이제 바라보는 그 눈 그런 게 이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에 굉장히 의존을 해왔는데 이제 독자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고고도 무인 정찰기 아닙니까? 예,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 아, 장거리요. 아, 장거리도 또 있군요. 예. 네. 그럼 이제 그 프로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뭐 그런 것도 네. 있어요. 프로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냥 비행기 같이 생겨 사람만 타면 되겠네. 이거는 예. 딱 그냥. 이 전략 무인 정찰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이 고고도라는 표현을 쓴 게 무인 정찰기는 이제 비행 고도에 따라서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는 아닙니다. 근데 고고도의 경우는 보통 지상에서 7에서 12km 이상 이제 고도를 날 수 있는 이런 정찰기고 우리가 비행기 타보면 보통 이제 9,000에서 10,000m 고도로 비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높은 고도까지 더 이상 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글로벌 호크는 아까 12km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15km 이상이 높은 고도에서 여기에 이제 레이더 앞부분 머리 부분 이 안에 이제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 레이더라든지 적외선 탐지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천천히 이제 비행을 하면서 이 지상 그 30cm 크기 작은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이 영상을 또 실시간으로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지상 기지라든지 이제 지휘관들한테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30cm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유투 때도 30cm 뭐 그렇지 않았나요? 이게 상상된 거 맞나요? 30cm 아니었나요? 유투도? 예. 그러니까 유토의 경우도 그 정도 식별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KH-12라는 그 정찰위성, 우리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이제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15cm 식별할 수 있고 최근에 몇 년 전에 개량된 15cm도 90년대까지 얘기합니다. 그 뒤에 어느 정도까지 개량됐냐? 5cm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5cm. 알이 5cm지. 예, 그러면 옛날에 신문 헤드라인 식별한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정교한 이제 능력을 갖는 건데, 그러니까 이 해상도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 30cm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호크는 거기 10,000km, 최대 10,000km 이상 떨어진 데 가서 24시간 이상 장시간 채공하면서 그것을 샅샅이 훑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투기의 경우도 그 정도 해상도 능력, 카메라가 그 정도 능력은 같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 타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퇴근도 해야 돼, 화장실도 가야 되고. 예. 물론 그 안에서 뭐 우주복 입고서 이제 뭐 볼일도 보고 그러지만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항속거리, 순항거리 경우도 유토기 경우는 이제 5,000km 정도를 보는데 글로벌 호크는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라크나 아프간의 상공을 정찰하면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미 본토에 있는 미군 수뇌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속거리가, 순항거리가 25,000km, 20,000km 이상 된다. 이것도 장점이고, 이 보통 무인기들의 경우는 우선 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뭐 카메라면 카메라, 드론 생각했을 거죠. 저도 드론. 예. 뭐 이제 그런 제한된 임무에 따라서 바꿔 달아요. 이 정찰 장비를 감시 장비 바꿔 다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거는 뭐 사라고 있는 레이더 외에 적외선 광학 센서라든지 뭐 적외선 카메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또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생 같은 경우는 디자인 어떻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느낄 정도의 만족감이 드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일단 뭐 의외네요. 심심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좀 심플하죠. 2천억짜리인데 잘 좀 만들죠. 그 별명이 날아다니는 알비노 고래라는데 알비노는 이제 그 소위 백색증 말하는 거죠. 피부가 하얗게 되는 영어로 알바이노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밝은 색이니까 그리고 고래라는 건 이제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앞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얼핏 이렇게 보면 에일리언에 보면 에일리언도 그렇죠. 그런 데 있잖아요. 좀 부드러운 에일리언. 그렇죠. 뭐 날개 긴 거 보면 유타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거는 지금 프로펠러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주 또 날카롭게 보셨는데 보통 이제 무인기 더구나 작은 드론은 프로펠러 많이 달려 있죠. 이거는 이제 제트 엔진이 이제 달려 있는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무인기치고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람과 같이 서 있는 사진 보시면 웬만한 전투기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커요. 길이가 13m에 14m. 이것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서 좀 달라요. 그다음에 날개 폭도 35m부터 39m.
날개 폭이 40m 가까이 되니까 전투기 중에는 날개 폭 40m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날개가 동체에 비해서 긴 게 이제 또 이제 특징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선생님 지난번 말씀하셨지만 이게 동체 길이에서 날개가 길면 이 아무래도 항속골이라든지 이 채공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5,000km 떨어진 곳에서도 24시간 비행하면서 이제 정찰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그럼 그 사람 타기가 좀 이게 기체가 작아서 사람이 못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고 또 그럴 이유가 없겠네요. 예. 뭐좀 장비도 많이 실어야 되니까 오래 떠 있기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장점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높게 올라가면 멀리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15km 이상 보통 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보통 이제 단거리 대공, 열추적 단거리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정권을 벗어납니다. 물론 레이더 유도 대공 미사일의 경우는 이 정도 고도까지 올라오는 미사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사일은 격추될 수가 있지만, 보통 이제 그 보병들이 많이 쓰는 그 방공 포병들이 많이 쓰는 이 열추적 대공 미사일 사정권에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안전성이 좀 높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투기 경우도 보통 15km, 20km 되면 요격 임무를 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엔진 효율이라든지 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투기들도 이 정도 고도가 되면 요격 임무를 수행하기 힘들 수가 있다. 물론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이제 격추를 시킬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다른 무인기에 비해서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생존성은 뛰어나다. 생존성이 더 뛰어나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진짜 그럼 30cm 계속 말씀드리는데 근데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이거 뭐 녹화하고 이런 것들은 뭐 제 차 위치 이런 것들은 다 보겠는데요. 그렇죠. 예, 뭐 옛날 그 해상자위대 사령관 출신이 뭐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군인들이 배구 경기를 하는 장면을 포착을 해서 보여줬는데, 이 화질이 배구를 하는 사람 얼굴을 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였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도대체 뭔 눈을 갖고 있길래 그것도 렌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능한 건 뭐 때문입니까? 가장 중요한 눈이라고 할 때는 SAR라고들 하더라고요. SAR. 예. Synthetic Aperture Radar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U2에 탑재되어 있던 거를 개조한 거고요. 그 레이시온사가 만드는데 전에도 나왔던 회사로 기억이 되네요. 이 SAR라는 거는 항공기나 인공위성 같은 데 탑재를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목표물에 레이더를 쏴요. 레이더 전파를 쏜다는 얘기죠. 전파를 쏴서 여기서 이제 부딪혀서 반사가 되어 오잖아요. 반사되어 오면 땅이 평평하지 않으니까, 땅에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뭐 땅도 이렇게 좀 올라오고 내려간 데가 있잖아요. 여기마다 반사돼서 돌아오는 속도가 시간이 다르겠죠. 그죠? 예. 그 시간이 다른 걸 계산해 가지고 형태를 보는 겁니다. 와, 그 약간의 차이인데도요. 제 어깨하고 이 정수리하고 어깨 이 차이를 몇 센치를 포착을 한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네, 이 정도는 사실 정밀 과학 기술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실험실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 뭐 카메라 이런 거하고, 또 물론 카메라 같은 거 달려 있지만 일반 우리 눈 이런 광학하고 좀 다른 얘기인 것이고, 이거는 전자파를 사용하니까 구름이 껴도 볼 수 있죠. 다 뚫고 볼 수 있고. 전천으로 볼 수 있죠. 전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날씨가 나쁜 게 거의 상관이 없어요. 저 카메라가 렌즈 좋은 거 써서 이렇게 확대를 해도 5cm까지 뭐 30cm까지 보인다는 건 줄 알았죠. 네, 그쪽이 아니고 이제 전자파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쪽 광학이라고 하는 거죠. 광학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정찰위성 5cm 말씀드린 거는 네. 싸가 아니고 광학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광학이죠. 그래서 이게 싸로 30cm라는 거는 광학 뭐 30cm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아, 또 광학도 또 그런 기술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광학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광학은 날이 흐리거나 밤이나 이런 때 못 보여요. 근데 이거는 전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30cm니까 상당히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신기한 기술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웬만한 위성 해상도보다 이제 나은, 물론 위성은 훨씬 더 높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요 쏴도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먼저 이제 30cm 물체를 한 점으로 표시하는, 그러니까 30cm면 한 픽셀로 나오는 거예요. 되게 요런 게 이제 고해상도의 스팟 모드. 요거는 24시간 동안 7,600 평방 킬로미터에 이르는 지역을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밀하게 보는 용도인 것이고, 그
그다음에 1m의 상도가 있어요. 이제 1m가 한정으로 보이는 거죠. 요거는 광역 탐색 모드인데 요거는 24시간 동안 13만 8천 평방킬로미터니까 남한 전역, 북한 전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예. 요걸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동 표적 추적 모드인데 요거는 1분 안에 15,000 평방미터 지역에서 시속 7.5km 이상으로, 그러니까 뛰는 속도 이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을 탐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박. 네, 뭔가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아는 거죠. 바로. 과속 꼼짝마 진짜. 우와.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움직인다거나 네. 뭐 미사일이 이동하는 거 이런 거로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죠.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 뭐 미사일 점 얘기할 때 이동식 발사대가 핵심인데 미사일 뭐 바퀴 한 뭐 8개부터 6개부터 18개 달린 차량까지 다양한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실려 있는데 이거 하나 뜨면은 그 이동식 발사대 찾는데 어려운 거죠. 전국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그래서 움직이면 다 근데 그게 아니고 범위가 15,000 평방미터. 자동으로 다 이제 탐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오래 가장 자세히 보는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9천억이라는 돈이 아깝지 않다. 아 그러네요. 엄청난. 또 글로벌 호크 자체도 버전이 또 많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호크를 개발하는데 2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2001년 11월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이라크전이 있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능이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4가지 버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제 바다 해양 감시용으로 별도의 또 버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나온 게 첫 개량 나온 게 블록 10, 블록 10형인데 이거는 2011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미 다 퇴역을 했어요. 예, 그리고 블록 20이 있는데 이거는 영상 센서를 탑재한 거하고 통신 중계기, 릴레이하는 그런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이제 블록 30형입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게 이 블록 30형이에요. 그 몇 년 전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일본 쓰나미에 의해서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뭐 사람이 가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이제 글로벌가 떠서 장시간 비행을 하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정찰 활동을 했고 그 외에 뭐 인도적 지원 작전에도 또 투입이 됐었고요. 그리고 리비아를 대상으로 한 오디세이 새벽 작전에도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ESM이라고 그래서 전자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는데 ESM은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적 레이더라든지 이런 주파수를 알아야 교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상시에 계속 적군이 쓰는 주파수를 정보를 수집합니다. 뭐 레이더든 뭐 미사일이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감청하거나 수집을 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시긴트라고 그래요. 신호정보 수집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도입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 시긴트 관련 장비가 없다고 그래요.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 시긴트 장비는 외국에 안 팔아요, 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발해서 이제 확보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온 게 이제 R2-4B 블록 40형인데 이거는 지상 감시가 이제 주 임무고요. 그 에이사 레이더를 이제 장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고정 표적 외에 움직이는 표적들에 대한 이런 탐지 능력도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이 블록 40형은 시공 시간도 30시간으로 늘어났고 이 첨단 그 에이사 레이더로 호주 대륙과 비슷한 70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탐지할 스캔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북한이 12만이었고 예. 근데 700만이요? 네. 우리 전체가 한반도가 이제 보통 22만 제곱킬로미터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의 이제 30배 이상 되는 거죠. 다시 또 외계인이 떠오르는 거지. 외계인요. 네. 조종은 뭐 조종 외계인이 하나 그런 건 아닐까? 조종은 누가 합니까 이거? 조종은 뭐 무선도 사람이 하는 거죠. 네. UAV 하면 이제 보통 이제 Unmanned Aerial Vehicle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드론인 거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미군은 이제 전 세계에 배치된 이 글로벌 호크를 본토에서 다 위성을 사용해서 원격 조종을 하고 있고요. 아, 본토에서요? 본토에서요.
근처에 가서 있는 게 아니고 네. 다 미국 본토에서 하고 있고 보통 이제 이 UAV의 비행은 관성 항법 장치하고 GPS 이런 거를 이용하고 또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링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제 통제가 전반적인 모든 통제가 가능한데 조종사는 3명이 필요해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요? 한 대에 3명이 필요한데 먼저 이륙 및 회수 회수란 건 아마 착륙을 말하는 네. 거겠죠. 예, 이런 조종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임무 통제 실제 이제 정찰하고 이런 임무를 통제하는 조종사가 있고 그다음에 센서를 작동시키는 센서 오퍼레이터 이게 3인 1조 무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사람이 네, 타는 사람만 없지. 네.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 폭격기도 그런 거 아니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관측하는 사람이 있고 폭탄 쏘는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하는군요. 그러니까 분과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거고요. 분과가, 그쵸. 네. 그래서 LRE 분과가 이제 이착륙 비행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진짜 조종사인데 공공기지 내에서 당연히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한 명의 조종사가 기체가 이륙해서 표적 지역까지 가는 거. 그런 다음에 표적 지역에서 기지로 돌아오는 이걸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CE 이게 이제 임무 통제 분과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정보 감시 정찰 임무 자체를 통제를 하게 되는데 통상 이제 조종사 1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센서 오퍼레이터 이 사람 둘이 이제 요 분과에 속해가지고 센서 상태 체크하고 항로 변경 같은 것도 이제 확인을 하고 뭐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이거 막 사겠다고 막 돈 싸들고 막 2천억씩 싸들고 막 엄청 가겠네요 미국에 이렇게 좋은 건데. 뭐 아주 엄청은 아니고 네.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우리 옆에 있는 이제 우리하고 일본? 예, 네. 항상 특수관계인 일본. 예, 일본이 문화적으로 좋아요 항상 우리는. 그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늦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요? 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미군이 글로벌 워크로 지원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 글로벌 워크 유력을 일본이 좀 알게 됐고 그 뒤에 이제 2011년에 또 도호쿠 지방 지진이 있었어요. 그때 지진하고 쓰나미가 발생을 했을 때 미군이 또 지원해가지고 그때 이제 또 일본이 다시 한번 글로벌 워크의 위용이라고 그럴까요? 그 성능에 대해서 이제 깊은 인상을 받았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일본의 경우 이제 글로벌 워크도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게 됐고 그 외에도 뭐 뉴질랜드 그다음에 뭐 인도, 캐나다, 스페인, 호주 뭐 이런 데서도 글로벌 워크 도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뭐 미국 내에 기관이지만 나사, 미 항공우주 거기에서도 이제 순수 이거는 이제 민간용으로 해서 글로벌 워크를 기상 관측용으로 활용을 이제 하고 있고 북대서양 조약국인 나토에서도 그 글로벌 워크를 일부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무인 정찰기니까 그 기술 좋은데 스펙도 좋고 근데 무장이 없는 건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정찰기인데. 글로벌 워크는 일단 뭐 정찰 전용이기 때문에 무장이 따로 없고요. 눈만 이렇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이 소위 UAV 이 드론류도 용도에 따라서 뭐 표적 드론, 정찰 드론, 감시 드론, 다목적 드론 이렇게 구별이 되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제 미사일로 목표를 제압하는 그런 공격용으로 쓰이는 드론도 있습니다. 요게 이제 프레데터라고 해서 프레데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공격형 드론이라는 말이죠. 그 날개에 달려 있는 게 미사일. 예,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이. 아까랑은 다르죠? 헬파이어 미사일인데 이 가다피가 리비아의 전 국가원수였던 가다피가 이제 공습을 당하고 결국 이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도망다니다가 그때 이제 가다피를 공습한 항공기가 바로 얘예요. 예, 무인 공격 드론인 프레데터 MQ-1 모델인데 프레데터는 1992년에 미 공군의 무인 정찰기 개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걸프전 직후에 만든 거죠. 이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이륙을 해서 29시간 가까이 비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 반경도 900km에 이르는데 크기는 저 글로벌 워크보다는 훨씬 작아요. 날개의 너비가 16.8m, 그래도 작은 건 아니죠. 정말 조그만 건 아니지만 16.8m, 길이 8.2m, 그리고 자체 중량이 512kg 정도 되는데 지상 7.62km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고도 무인기 아까 말씀하신 15점 가면은 고고도고 그렇죠. 이건 중고도. 중고도 무인기 공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한 대에 2,200만 달러씩 하는데요. 요거를 130대를 지금 실전 배치를 했어요. 130억 돈도 많죠. 130대를 돈도 많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제 두 발의 레이저 유도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과 그다음에 정밀 센서들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시속 135km로 그러니까 천천히 날아다니면서 수색 탐지 정찰 공격을 이제 하게 되는데 최장 1,200km 정도까지 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가다피 차량을 공격할 때는 헬파이어 미사일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그 알카에다의 2인자였던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소위 제거할 때도 헬파이어 미사일을 프레데터에서 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대수도 많거니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알게 모르게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것도. 예, MQ-9 리퍼. 아 리퍼. 예, 리퍼 뭐 아시다시피 그 지옥 사자, 저승사자 이런 뜻인데 프레데터는 원래 정찰용으로 쓰였던 거를 이제 개조를 한 거라면 이 리퍼는 처음부터 아예 무인 공격기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Unmanned Combat Air Vehicle이라고 이름을 붙여놨고요. 크기도 프레데터보다 50% 정도 크고 1.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서 이 밑에 보시면은 뭐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도 이런 폭탄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항속거리도 프레데터의 2배, 무장은 다양하게 장착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페이브웨이 2 레이저 유도 폭탄, 그리고 제이담 폭탄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고도도 2배가 넘는 15.2km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고도를 또 사용할 수 있어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죠, 지상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간 다음에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 장치를 장착을 해서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첨단 기술도 또 들어가 있고요. 실전에서는 언제 쓰였냐면은 리비아 내전 당시에 이제 헬파이어를 날리면서 주요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대활약을 사실은 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뭐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무인기죠. 네. 조종사가 무슨 뭐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은 건 진짜 장점은 장점이겠네요. 그렇죠. 예. 이 무인기, 무인전력, 프레데터 리퍼가 굉장히 많이 애용이 되고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이라크하고 아프간전인데 여기서 그 인명피해가 계속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무인기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이 무인기들이 투입됨으로써 이 감시 정찰 능력도 획기적으로 높아졌어요. 거의 24시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 격추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퍼, 프레데터 후기형과 리퍼는 그 헬파이어 미사일이라든지 소형 폭탄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지휘부가 미군 지휘부가 뭐 차량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알카에다 지휘부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때리라고 그러면 즉각 공격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등장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우선 뭐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무슨 정찰 수단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 저게 알카에다 지휘부가 타고 있다. 때려야겠다 그러면 바로 못 때리죠. 근처에 있는 폭격기가 마침 다행히 근처에 있으면 빨리 가서 때려라. 아니면 전투가 있으면 뭐 때려라. 그럴 경우 때릴 수 있었지 없으면 못 때리는 거예요. 그동안 감은 못 찾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리스크가 있었지만 이런 프레데터 리퍼의 등장으로 해서 즉각적인 탐지와 타격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네. 베트남전 같은 경우 도 미국은 이 무인기의 이제 선조라고 할 수 있는 RPV라는 걸 많이 씁니다. 리모티드 파일럿 비클이라고 해서 원격 조종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것도 이제 정찰용 뭐 이런 거로 많이 썼는데 그때 한 3,400번 정도 날렸어요. 그때 뭐 화이어비나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근데 그때 554대나 격추가 됐다고요. 굉장히 많이 격추된 거죠. 격추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비격추율이. 그때 만약 유인 정찰기가 탔으면 뭐 그만큼 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베트남전의 교훈도 사실 미국이 이제 그런 무인기를 발전시키는데 이제 도움이 됐죠. 베트남전에서 무인기가 날아다녔던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베트남전 영화에도 이런 거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하얀 전쟁 거기도 안 나오고 플래툰에도 안 나오는데. 정글에서 고생하는 것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게 목이 자꾸 메콩 강하고. 지옥의 목시로도 안 나오고. 그때 그래가지고 딱 억조 중에서 이제 휴수할 때 보면 재밌는 게 하늘에서
C-130 수송기로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쳐가지고 희수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요? 예. 아, 또 놀라운 사실이야. 참. 이 프레데터 이거 뭐 개량형? 네. 뭐 있다면서요? 네. 도장을 깨끗이 해놓은 거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러니까 개량형인지. 이게 보면 이게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이 프레데터 B를 개량한 거예요. 근데 프레데터하고 아까 이제 리퍼가 보면 비슷했잖아요. 네. 근데 뒷부분에 이제 수직꼬리나 날개 비슷한 이 솟아있는 게 있죠. 두 개. 근데 그 리퍼는 한번 보여주십시오. 리퍼는 위쪽을 향해 있어요. 리퍼. 예. 위쪽을 향해 있죠. 그 그러네요. 날개가. 네. 네. 근데 프레데터나 이 그레이글은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여기도. 두 개가.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그 외관상 식별할 수 있는 차이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데 군인들도 헷갈려요, 사실은. 근데 하여튼 그 차이점 이제 그런 거고. 여하간 간에 이 그레이글은 예, 프레데터 개량형으로 2005년에 이제 출연이 됐고 이 공격 능력이 하여튼 뭐 리퍼 이상으로 예, 상당히 향상이 됐다. 그러니까 볼 수가 있고 또 비행 시간도 30시간 이상 그러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길어졌고 최고 시속도 280km로 프레데터보다는 빨라졌죠. 왜냐하면 엔진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강력한 엔진을 쓰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뜨면 한반도를 감시하고 오는 데는 전혀 문제 없는 이제 그런 거고 이 길이는 8m고 날개폭이 17m로 좀 긴 편이고 이 역시 중고도 무인기고요.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하신 헬파이어 미사일 외에 이 날개 밑에 이제 그 소형 정밀 유도 폭탄인 바이퍼 스트라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 4발 정도 탑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라는 구름을 투과해서 찍을 수 있는 그 사 레이더 이제 그거하고 움직이는 표적을 탐지하는 GMTA라고 불리는 그 지상이동 표적 지시 장치 이런 것들로 이 자동차 바퀴 자국 이런 것까지 식별해서 추적을 해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단하다. 여기 이제 또 일부 장치를 추가하면 땅속 깊은 데는 안 되고 이제 얕은 데에 묻혀 있는 급적 폭발물 같은 것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미군이 이제 이런 그레이글을 그 이라크나 아프간전에도 투입을 했습니다. 이제 초기부터는 아니었지만 투입을 해가지고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을 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네. 우리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우리하고요? 예, 우리하고도. 그러니까 뭔 인연이냐? 우리 이제 주한미군에 군산 공군기지가 있죠. 이 군산 공군기지에 이제 작년 초부터 2018년 초부터 배치가 시작했는데 1개 중대 12대가 이제 지금 배치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번 달이네요. 이제 올 2019년 4월부터 완전 운영을 목표로 했는데 뭐 요새 이제 외신 좀 나왔지만 미국이 뭐 예산을 여기 뭐 기지 이 무인기 기지 이 보관하는 기지 뭐 건설 예산을 딴 데로 돌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늦을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확인은 안 되는데 약간 이제 10여 대가 배치가 돼서 우리 같은 경우 상당히 도움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거는 주한미 공군 소속이 아니고 육군 소속이에요. 아, 그래요? 또 예. 그래가지고 미 육군의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1개대 24대가 있는데 아파치하고 같이 작전합니다. 어떻게 작전하냐? 아파치가 그레이글을 조종을 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정보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정찰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km든 어떤 전방 지역 보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가지고 또 릴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유민과 합동 작전을 펴는 이제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주한미군이 훈련하고 있어요. 예. 예. 저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예. 공지 합동 작전이 가장 그 앞서는 공군과 그렇죠. 육군이 같이 예.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근데 이거는 유무인기 합동 작전입니까? 네. 레벨이 확실히 딱 달라. 네. 그리고 이게 무섭다는 게 이 자체도 이 그레이글 자체도 대전차 미사일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지상기지에서 명령해서 목표를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조종하는 아파치 헬기 조종사가 보고서 전방까지 더 나가서 그러니까 그 아파치 헬기는 비행하니까
더 지상기지보다 멀리 나가서 그 더 앞쪽에서 이 무인기 보고 저 차량에 적 지휘부가 타고 있으니까 때려라. 그러면 여기서 미사일 봤을 때 또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큰 거죠. 그러네요. 정말 후덜덜입니다. 자, 이렇게 후덜덜한 UAV 드론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로 뭉친 기상천외한 드론이 많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일지 본방 야사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수업부터 군용으로까지 활발하게 활용되는 드론. 그런데 숯벌을 뜻하는 영어 단어 드론이 어떻게 무인으로 움직이는 것의 대명사가 된 걸까요? 유래는 여러 설이 있지만 무인 비행기가 윙윙대는 벌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애칭으로 불리던 것이 정식 명칭으로 굳어졌으리라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 드론 기술에서 동물이나 곤충들의 특징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육해공을 넘나들며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고 하네요. 하늘 하늘 나풀 나풀 꽃과 봄을 상징하는 곤충 바로 나비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비인 듯 아닌 듯 뭔가 요상한데요. 사실 진짜 나비가 아니고 독일의 로봇 제작 회사 페스토가 나비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소형 드론 이모션 버터플라이입니다. 날개폭 50cm인 이 로봇은 나비보다는 좀 큰 크기지만 나비와 정말 비슷한 움직임을 재현해내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로봇들이 생물체를 본떠 만들어졌지만 그중에서 이 정도로 비슷한 동작을 보이는 로봇도 흔치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모션 버터플라이는 32g 정도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초당 1, 2회 정도의 날개 지수로도 비행이 가능한데요. 놀라운 점은 GPS 기술을 이용해 자율 비행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과연 생체 모방 기술과 드론, GPS 기술이 만나 탄생한 신개념 로봇인데요. 곤충을 본따 만든 정찰 드론은 이뿐만이 아니죠. 하버드 대학의 와이즈 연구소는 이미 날파리를 모방한 소형 로봇인 로보비를 개발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날랜 비행을 하는 생명체에 속하는 날벌레. 그 비행 솜씨를 비슷한 크기의 로봇으로 흉내내려면 전에 없던 생물학, 로봇공학 등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요. 벌레 정도의 크기와 80mg의 무게를 자랑하는 이 로보비는 공중제비나 공중정지 같은 비행 묘기까지 척척! 지금까지 개발된 비행 로봇 중에서 이 정도 기능을 선보인 것으로는 가장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곤충 로봇들은 앞으로 접근하기 힘든 위험 지역을 탐사하며 군사용 정찰 활동을 하거나 재난 지역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등 다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별별 드론 찾아 산만리. 이번엔 하늘에 이어 시원한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물렁물렁, 흐물, 투명하기까지 한 이 녀석. 잘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딱일 것 같은데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사실 이 녀석 보통 문어가 아닌 세계 최초 문어 로봇인 옥토봇이기 때문인데요. 2016년 하버드 공대 연구진이 개발한 이 옥토봇은 완벽한 소프트 로봇으로 불리는데요. 작은 구멍이나 거친 지형에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든 탐사 구조 로봇입니다. 몸체에 달린 촉수를 풍선처럼 팽창시키면서 움직이는 옥토봇. 정말 신기한 게 실제 문어처럼 골격 구조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데요. 몸 안에
액체와 기체가 흐르는 미세 유체 논리 회로로 작동되기 때문이죠. 이제 하늘 바다에 이어서 지상에도 신기한 로봇이 있습니다. 잠깐 식사 중이시거나 비비 약한 분들은 잠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곤충을 모방한 로봇 중 이 녀석을 빼놓을 수는 없죠. 오랜 역사를 버티며 지구 어디에서든 번성하고 있는 곤충! 그놈! 바퀴벌레! 바퀴벌레 특징을 이용해 만든 정찰 로봇 드론이 있는데요. 바로 러시아 연구자들이 만든 정찰 로봇. 대체 러시아가 바퀴벌레 드론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10g에 불과한 경량 로봇인 만큼 적에게 들키지 않게 정찰 임무나 혹은 도청 임무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러시아 연구팀은 이 로봇에 카메라 등을 장착하는 연구까지 진행할 예정이라네요. 곤충을 이용한 드론 정찰기의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실제 곤충을 개조해 만든 드론도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대와 싱가포르 난양공대 연구팀은 2015년 살아있는 딱정벌레를 이용해 하이브리드 로봇을 개발한 것인데요. 딱정벌레 뇌, 다리, 날개 등 각 기관에 전극을 연결하고 이를 자극해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곤충의 살아있는 몸과 로봇이 결합한 사이보그가 완성된 것이죠. 바다, 하늘, 땅 위에서 작지만 그 존재감을 확실히 뿜어내는 다양한 생명들. 자신만의 전략으로 자연 생태계에서 당당히 살아남은 이들이 이제 새로운 드론 과학과 생체 모방 기술, 로보틱스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인공들인데요. 역시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영감과 영향을 주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이게 무심코 잡은 나비하고 깜짝 놀라 잡은 바퀴벌레 이게 알고 보니까 비싼 드론이었다니까 정말. 그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 보면 그 외계인들이 뭐 이렇게 외계 로봇들이 조그만 것들이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거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네. 아 근데 이 무인기 이거 뭐 미국에서 뭐 사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기술은 무인기 쪽의 기술은 뭐 드론 기술은 있겠습니다. 무인기 기술은 어떻게 좀 있나요? 우리 기술도 있죠. 아, 예. 물론 저렇게 큰 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군에서 활용하는 무인기가 지금 이미 많이 있고요. 이제 해외에서 만든 거지만 2000년대 들어서 이스라엘의 서처, 헤론, 하피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정찰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군의 송골매, RQ-1012라는 송골매, 그리고 해군의 섀도우 400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육군의 송골매는 당연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만든 거죠. 이제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 있잖아요. 거기서 제작을 한 건데 1991년에 이제 걸프전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무인기가 있어야겠다는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93년부터 연구에 들어가서 99년에 제작을 하게 되고 2002년부터는 군단급 부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군 병력하고 장비, 이동 표적에 대한 실시간 영상 정보를 실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통신이 두절되면 자동 귀환이 됩니다. 아까 드론 말씀드릴 때 완전 짱인데요, 그거? 네. 그리고 실시간 원급 조정도 되고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비행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프로그래밍 된 데를 갔다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요거는 크기는 한 4.8m 정도 길이가. 그다음에 채공 시간은 5시간, 작전 반경은 110km.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에 비해서는 작은 기종이긴 하죠. 근데 이렇게 작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큰 거를 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국방과학연구소 ADD하고 대한항공이 원래 이제 KUS-15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MUAV라는 그런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길이가 13m고 날개 폭이 25m니까 리퍼하고 프레드 리퍼 비슷한 거죠. 비슷한 류의 이제 크기라고 할 수 있고요. 운용 시간 24시간. 그리고 최고 고도 45,000피트니까 이것도 10km 이상 올라가는 거죠. 12km, 15km 올라간다고 봐야겠네요. 이런 거를 지금 2020년대는 지금 배치를 하려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요.
저렇게 무인기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글로벌 호크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 본토에 앉아가지고 태평양 건너와서 아시아 대륙을 정찰할 기가 수 있는 막히네. 능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 글로벌 호크 도입할 때 미국에서 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야, 한국 이게 다 주변 강국에 둘러싸여 있고 북한만 상대하면 기껏하면 아주 길어야 1000km면 되는데 뭐하러 만 킬로 막 5000km, 1000km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왜 도입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니네 그러니까, 땅에? 그런 거. 약간 이제 비공식적으로. 근데 미국 입장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간간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글로벌 호크는 정말 통일 이후의 주변 강국과의 그런 관계까지 염두에 둔 그러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항공 이 감시 정찰 능력이 하여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공군 창설 70주년이잖아요. 아, 맞다. 그렇죠. 우리 예. 공중급식 할 때. 그렇죠. 공중급익이 들어오고 F-35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호크도 들어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글쎄 뭐 팔, 다리, 눈, 뭐 그다음에 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공중급익이는 체력, 그렇죠. 지구력 이런 걸 다 갖춰가는 걸 보면 이제 공군력이 정말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 같고 아무튼 힘이 있지 않으면 뭐 평화하고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지금 뜻깊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거리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무인 정찰기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인데요. 본게임 국방TV 앱을 통해서 보시면 언제 어디서나 아주 편히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